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기적이라고 느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품에 안긴 채 작고 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세 딸의 엄마였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도, 셋째를 낳았을 때도 분명히 행복했지만 시댁 어른들의 표정은 늘 썩 밝지 않았습니다. 딸만 셋이라니.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지. 그 말은 거의 주문처럼 내 귀에 꽂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넷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또 딸이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남편도 말은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보였지요. 그렇게 불안과 기대 속에서 10달을 버텼고 산통 끝에 내 품에 안긴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중심은 그 아이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며칠간은 혹시라도 숨이 멎을까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고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젖을 물리려고 해도 힘이 없어 제대로 빨지 못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열로 응급실을 뛰어야 했습니다. 딸 셋을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아들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내 품을 떠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 늘 일에 바빴습니다. 몸이 약한 건 어릴 때 다 그런 거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달래려 했지만 그 말이 나를 위로하기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언제라도 내 손을 놓고 떠날까봐 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품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퉜지만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그 경쟁이 끝났습니다. 내 품은 늘 아들의 것이었고 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둘째가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잖아. 하고 말하곤 했지만 나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래도 막내잖니. 아직 어리잖아. 그 말 뒤에 숨어 있었던 건 죄책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손을 꼭 잡고 한시라도 떨어지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밤새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잠을 설치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보약이 좋다는 소문이 들리면 빚을 내서라도 지어 먹였고 한약 냄새가 진동하던 부엌은 늘 나의 전쟁터였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던 날 나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금세 엄마의 손을 놓고 교실로 뛰어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기 싫어요.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아직도 내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교사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서 차마 등을 보이지 못하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들은 늘 약했습니다. 봄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를 훌쩍였고 여름이면 감기에, 가을이면 편도염에, 겨울이면 독감에 걸려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학부모 면담을 가면 담임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 착하고 성실한데 체력이 약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반찬에 인삼가루를 조금씩 넣었고 저녁엔 강제로 흑마늘즙을 먹였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거 맛없어요 하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나는 그저 단호히 말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써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딸들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좁았지만 내 시선은 늘 아들 쪽으로만 향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웃고 늦으면 불안했고
병원 예약표를 벽에 붙여두고 하루하루 체크하던 시절, 나의 세상은 오로지 그 아이의 안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내 몰입이 심해질수록 그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신, 딸들도 좀 챙겨. 얘들도 서운해. 그 말이 나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렸습니다. 그저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이 아이는 다르잖아요. 약하니까. 그렇게 나는 내 안에서 정당화를 쌓아 올렸고, 그게 결국 가족 사이에 벽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키가 또래보다 작고, 살도 없어 옷이 늘 헐렁했습니다. 체육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불려와 쉬어야 했고, 체육대회 날에는 늘 나만 운동장을 빙빙 돌며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학부모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약골이라 놀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꼭 안고 괜찮아. 너는 약한 게 아니라 착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내 품에 안긴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나 아프면 안 싫어요. 그 질문이 왜 그리 가슴을 저미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날 이후 나는 아이의 아픔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아픔이 내 존재 이유인 듯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여전히 잔병 치레를 했지만 성격은 유난히 조용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친구가 적었지만 마음은 깊었고 늘 나를 먼저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국 끓였어요. 시험 기간에도 내 피곤한 얼굴을 보면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딸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고 집에 남은 건 우리 셋뿐이었죠. 남편, 나 그리고 막내 아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너무 과보하지 마. 남자애는 강해야지. 그 말에 나는 늘 반박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니까요. 당신은 몰라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하진 않았지만 공부만큼은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해서 엄마랑 아빠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내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나는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몸이 약하지만 마음이 많이 단단한 아이네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아이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약한 몸의 아이였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쓴 아들이 나에게 다가와 엄마, 나 이제 어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 걱정 그만 시켜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이가 내 품을 떠나는구나. 그때부터였을까요? 나는 아들이 어른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내 품을 떠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치레가 잦아 늘 걱정이 앞섰는데 졸업식 날 아들이 학사모를 쓴 채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이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구나. 그 마음이 벅차올라 사진을 찍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졸업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아들의 얼굴이 한 장 한 장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 그토록 잔병 치레를 하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커졌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아들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성실한 중견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밥을 챙겨주며 나는 괜히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넥타이를 매주는 손이 덜덜 떨렸고 아들은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손을 놓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 한구석을 쓸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집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면 나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그 아이가 먹던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쯤이면 밥상을 다시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아들은 종종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 배우느라 조금 바빠요. 그 말이 서운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그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회사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표정 속에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나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약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보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바빠질수록 나와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그의 시선은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눈빛이 자주 보였고 나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엔 작은 케이크 상자와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지쳐서 들어오던 아이가 그날따라 표정이 밝았으니까요. 식탁에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들린 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은 어릴 적부터 내 품에서만 자라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웃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야? 그렇게 묻는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감기에 걸려 내 품에 기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품으로 가버린다는 생각이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그 모습은 예의 바르고 겸손해 보였지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살짝 지는 보조개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런 아이를 좋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아들은 자주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 아이의 손등 위에 아들의 손이 살짝 얹혀졌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 키운 손, 내가 수없이 닦아주고 붙잡았던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낯설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심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리던 밤, 나는 식탁 위에 남은 2개의 찻잔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제는 그 아이의 세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쉽사리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바빠졌고 퇴근 후에는 그 여자와의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주말이면 나 대신 그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빈 식탁을 마주 앉아 있자면 어쩐지 집안 공기가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딸들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 막내가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다며? 축하드려요. 하고 말할 때면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꾸만 가시지 않는 쓸쓸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말을 꺼낸 건 그 아이를 소개한 지 반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서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이 여전히 어릴 적 그 아이처럼 느껴졌기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눈을 감고 있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울던 사진, 대학 졸업식 날 모자를 쓴 채 웃던 사진, 그 모든 사진이 한순간에 뒤섞여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 차례지.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말하던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꺼도 마음속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평범한 저녁,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내 눈을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무슨 결정을 내릴 때면 늘 나를 먼저 보곤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과목을 들을지조차도 늘 내 표정을 살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 겨우 눈을 붙였지만 해가 뜨기도 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나가 밥솥을 열었을 때 김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밥을 같이 먹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길이 어쩐지 능숙해 보였고 그 손등 위에 자리 잡은 잔주름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저녁찌개를 끓이고 식탁을 정리했지만 손끝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켜온 이 집이 곧 아들의 발걸음이 사라질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컵에 물을 따르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라 그저 눈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약하던 아이의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낯선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와 결혼하고 싶니?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입술이 몇 번이고 떨렸고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걱정, 질투, 두려움 모두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들은 내 말을 들은 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며 손끝으로 물컵 가장자리를 계속 돌렸습니다. 이유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아니오라고 말하든 내라고 말하든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엄마, 저 진심이에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품을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그 얼굴을 보자 문득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열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얼굴,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의 그 얼굴, 그리고 지금 나를 마주보고 있는 그 얼굴, 모두가 한 아이의 시간 속에 겹쳐 있었습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해. 그 생각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멀어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아들의 새로운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이제는 자기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림자는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그날부터 나는 늘 불안이라는 그림자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이제 그 그림자가 또다시 내 곁에 와 앉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잠들기 전 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내일 그 아이랑 인사하러 올게요. 그 말이 들리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내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품어왔던 엄마의 세상이 조용히 접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이라고 말하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웃던 아들의 얼굴은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무언의 부탁이 담긴 눈빛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살던 세월이 너무 길었기에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읽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게 아닐까?
그날 오후 햇살이 거실로 길게 비치던 시간에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를 한 잔 쥔 채 아들이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는 묵묵히 내 앞에 앉았고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내 품에 꼭 안기던 그 얼굴이 이제는 어른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한 모금의 차를 삼키고 나서야 나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래, 결혼하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수많은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밤새 아이의 열을 식히던 날들, 무릎에 앉혀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 학교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오후들, 그 모든 순간이 그 한마디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보다 감사에 가까웠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려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예비 신부와 만나 예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단정했습니다. 명절 때처럼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을 찾아와 꾸벅 인사를 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컸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넘겼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들이 시집을 갈 때와는 다른 공기가 우리 부부 사이에 떠돌았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일은 그저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세월 일부를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4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아들은 웨딩 초대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날이에요. 나는 초대장을 받아들었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 안에 아들의 이름과 이제 내 가족이 될 또 다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 사이에 내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딸들이 내려와 도와주었고 친척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축하해야지. 좋은 날이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내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햇살이 맑게 내리던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예식장 거울 앞에서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던 순간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어린 시절 첫 운동의 날 내게 손 흔들던 그 얼굴 같았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가로수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차창에 부딪혀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양가 부모 인사가 끝나고 아들이 입장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장미꽃길 위를 걸어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올 때 나는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내 눈앞에서 한 겹 한 겹 벗겨지듯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단상 위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 손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아왔던 세월이 이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건너가고 있구나. 그 순간 내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주례사의 말이 들리고 축가가 울려 퍼질 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 그제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너무 오랜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아들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나는 잠시 홀 구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서 길고도 조용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축복과 이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예식이 모두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아들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슬픔과 깊은 사랑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려놓았던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막이 얇게 굳어 있었고 그걸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다녀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듯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나는 그 길의 문 앞에서 조용히 등을 떠밀어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오래도록 울렁거렸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날의 소음과 웃음이 이미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고요가 깃들었고 그 고요함은 낯설게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여유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적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대출을 내서 새 집을 얻기에는 당장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시댁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고 둘 다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독립시키고 싶다는 마음과 아직 내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허락한 이상 그 결정마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젊은 부부니까 조금만 도와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허락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으로 들어오던 날 나는 부엌 창문을 열어놓고 오래도록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며 들어올 때마다 이 집의 공기가 새로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2개와 깔끔하게 포장된 박스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의 바르고 단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나와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식탁 위에는 익숙한 반찬들이 있었지만 공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아들은 신경이 곤두선 듯 며느리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밥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억지스럽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모으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냥 두어, 내가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비누 거품이 묻은 채로 조심스럽게 물을 틀던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점점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내가 끓이던 된장국 냄새가 나기도 전에 벌써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녀가 내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며느리가 차린 밥상 앞에서 이 집 분위기가 참 좋아졌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누군가의 젊은 숨결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성격이 조용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면 그녀는 바로 옆에서 쓰레기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빨래를 널면 그녀는 젖은 손수건을 하나씩 펴서 다시 정돈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동작들이 묘하게도 나의 긴장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지만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늘 조용히 현관문 소리에 맞춰 남편의 옷을 받아들고 밥을 데우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색함보다는 성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부엌 창가에 서서 그녀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손동작이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묘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요즘 세대다운 건조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빨래집게 하나, 수건 하나에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젖은 손을 닦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겸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경계심이 조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다. 그날 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함께 섞여 들렸고 식탁 위에는 늘 따뜻한 반찬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자주 웃었고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며느리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그저 조용히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평온하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듯 평화를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따라 부엌에 앉아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진 않겠구나.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고 바람도 잔잔했으며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여느 때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런 예감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빨래를 널고 있던 내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훈 씨, 어머니 되시죠? 아드님이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 한 문장은 머릿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멀어졌습니다. 빨래집게가 손에서 떨어져 마당에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릴 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요?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반복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세연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신발을 아무렇게나 신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울 틈도 없이 핸드백만 붙잡은 채 택시를 잡았습니다. 세연병원으로요,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그 빛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어떤 것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무 일 아닐 거라고, 단지 과로 때문일 거라고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들것 위의 환자들,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씨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습니다. 비닐 커튼 뒤쪽에서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번들거렸습니다. 늘 출근길에 보던 그 단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커튼 너머로 아들의 손등 위에 꽂힌 주사 바늘만 보였습니다. 그 얇고 가느다란 손이 떨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나를 별도의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 방 안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트 몇 장과 청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맴돌며 천천히 현실이 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눈앞이 흔들렸고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조차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백혈병이라니, 그 병이 왜 우리 아이에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몸이 약하던 아이였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늘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토록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와 향후 치료 계획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 위의 숫자들과 영어 단어들이 전혀 현실의 언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꿈속 문장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아들이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릴 적처럼 고요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속으로 들숨과 날숨이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그 숨소리가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약한 생명의 맥박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도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된다면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없을까?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나는 밤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내게 말을 걸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 싸워야 한다는 걸,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다면 끝까지 함께 버텨야 한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지독했던 병실의 나날들이 하나의 계절을 바꿔놓았습니다. 창밖에 나뭇가지가 움츠러든 겨울을 지나 조심스레 새싹을 틔울 즈음 아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창백하기만 하던 피부에 희미한 혈색이 돌았고 입술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던 심장 모니터의 삑 소리도 더 이상 불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아들이 얕은 숨을 고르게 내쉬는 모습을 보며 수없이 가슴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토록 차가웠던 손끝이 이제는 미세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죽을 끓이고 약봉지를 챙기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에서 피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누구라도 지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오직 아들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시간이라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진료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이 햇빛에 번들거렸고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눈앞의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치라 보기엔 이릅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안정하시면서 회복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퇴원이라는 단어는 기적 같았지만 그 뒤에 따라붙은 무리 금지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아이가 이제 살아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새벽이 오는 듯 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그 햇빛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퇴원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을 나설 때 나는 그 눈빛을 잠시 마주쳤습니다. 어딘가 멀리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은 낯설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여전히 병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소독약의 냄새, 기계음의 잔향이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 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집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싸며 이제 정말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힘이 없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는 순간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버텼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약하던 아이가 이만큼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길게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며느리의 표정이 스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남편의 침대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미묘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분명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등을 돌린 채 깊은 숨을 내쉬는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슬픔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나온 한숨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에 억지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잠이 들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부엌에 앉아 식탁 위의 찬물을 바라봤습니다. 컵 속의 물결이 조용히 흔들리더니 잠시 후 멈췄습니다. 그 멈춘 물결처럼 우리 집의 공기도 그렇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아들의 죽을 끓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며칠 전부터는 얼굴빛이 한결 좋아 보였습니다. 약 기운이 덜해졌는지 식사량도 조금 늘었고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던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집 전체를 흔들 만큼 절박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물이 발목에 쏟아졌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만 따라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묘하게 정지된 공간, 숨조차 막히는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침대 위에 아들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몸이 제멋대로 흔들렸습니다. 안 돼. 입술 사이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대로 침대 곁으로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닿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붙잡았지만 모든 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빛이 다시 눈을 자극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번졌습니다. 나는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줄이 보였고 곁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울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 준비했어. 내일 발인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려 했지만 목에서 공기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꿈이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눈을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장례식장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사진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절을 하고 꽃을 놓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그저 향 냄새와 울음소리만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상복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붉혔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멍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의 결이 내 슬픔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내 마음 한켠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장례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울지도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모두 빠져 있었고 눈물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시간은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들이 앉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컵이 하나, 책이 하나, 그의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나갔어.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섰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정리하던 부엌, 그녀가 접던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예전의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화의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진 뒤 남은 빈자리의 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아직 아들의 마지막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멀어지고 내 세상의 빛도 함께 꺼져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멈춘 듯 조용했고 오직 내 가슴 속에서만 그 아이의 이름이 끝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내 세상은 이미 모든 색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도 무겁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그가 마지막으로 쓰던 컵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그 아이를 아직 보내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남편은 말을 줄였고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나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환상이 습관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내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저 재혼하려고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지더니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겨우 2달. 아직 제사상에 올릴 향도 식지 않았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새 인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소식도 발자취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정리하던 찬장 속 그릇들, 접어두던 수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는 여전히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봄의 햇살 아래서도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내 입술은 늘 같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재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변해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세련되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 대신 묘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 남편한테 한 병 간호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때 몇 달 동안 회사도 그만두고 간병했잖아요. 그 시간의 대가 당연히 받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들을 걱정하며 함께 울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계산된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몰렸고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그대로 다가가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성이 끊긴 채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고 오랜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했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 품으로 간 주제에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나를 더 자극했습니다. 나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그녀를 현관 쪽으로 밀쳤습니다. 몸이 벽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일으켜 서더니 나를 향해 짧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도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아들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 위로 며느리가 남긴 냉랭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그 말이 속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 사랑이 사라진 집, 그리고 남은 건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남은 흔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발소리, 그날의 문 닫히는 소리만은 아직 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시간을 쪼개고 있었고 식탁 위의 화분은 어느새 새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안의 시간이 멈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문고리를 잡아보곤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 아이의 체온이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그의 냄새가, 그의 숨결이, 그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오면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나는 늘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했어. 내가 좋아하던 봄이야. 이제는 감기 걸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건넬 때마다 가슴속의 바위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은 줄지 않았지만 그리움이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이 되었습니다.